이번에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 중국 베이징 하늘길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적사 최초로 인천 베이징 노선 운항을 오는 23일부터 재개한다면서 일단 매주 토요일만 주 1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베이징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석탄회 운송 선박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강원도 동해안에 정박한 쌍용 C&E 소속 4,500톤급 선박에서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 보건창고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52살 서모 씨가 석탄회에 매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이 80mm 이상,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가 20에서 70mm,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가 5에서 3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 안팎입니다. 특히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아침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에어컨을 들고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물류센터의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오늘은 갈수록 늘고 있는 메탄가스 배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신매매라고 하면 과거에나 드물게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 국무부가 내놓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급이 1단계에서 2단계로 강등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 이후 처음으로 국가 등급이 하락한 건데요. 이제 주목해봐야 할 건 그 이유겠죠. 미국 국무부는 가출 청소년이나 외국인 여성을 착취하는 성매매, 이른바 염전노예로 대표되는 장애인 강제노동,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중개수수료 착취 사례를 문제로 꼽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불과 7년 전인데요. 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 가운데 170번째로 지각 비준을 한 거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향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체계를 갖추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은 내년 1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요? 그것도 일제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걸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국회가 52일 만에 문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반갑네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게 언제 들어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일을 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 뭔가를 했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 건데요.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13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기재위 간사로도 내정이 되어 있는 재선 의원 류성걸 의원이 맡기로 했는데요. 이 특위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고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는데 안건 처리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생특위 어떤 사안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이제 예상 과제들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납품단가 연동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네.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와 관련된 비과세 부분 확대, 안전운임제 도입, 대중교통비 환급 이런 것들인 건데 여야는 일단 이런 개별적인 어떤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세 추가 인하라든가 납품단가 연동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유류세의 인하 폭이라든가 그리고 이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초과이익 환수를 도입할 것이냐 이런 여부 그런 것들이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뭐 종부세라든지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상임위 배분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될 걸 지금 민생특위에서 논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나섰다고 하는 점은 좀 반길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서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면서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이다 라면서 최근에 인사 논란 이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핵심 누직도 검찰 출신 측근으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이 가경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발언이 나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항의를 하고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 외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도 쭉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워낙 이제 파장이 크다 보니까 별로 이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고리 육상시라고 얘기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십상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이런 데 나와가지고 10명 이름 쭉 얘기가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주변에 뭐 인사기획관부터 시작해서 6명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육상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군요. 다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다 측근이라고들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른 정당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해서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그리고 연설문의 나머지 다른 이제 정치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제1당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된 것은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고 100마디 말보다 국회 문부터 여는 게 우선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정의당에서도 지적했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2차 시한으로 제시된 게 내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구성 협상 어떻게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17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믿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21일까지 이제 한다고 해서 21일까지 정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쯤에는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가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회에 모였는데도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행안위하고 과기정보통신이 이 과방위를 놓고 둘 다 차지하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하나씩 나눠 가질 테니까 골라봐라라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만약에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된다라면 그 대가로 법사위 그리고 또는 운영위 이 둘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둘 다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잠정 합의됐다고 볼 수 있는 4개특위 구성안에 대해서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전망도 나와서 이게 협상에 좀 더 꼬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어쨌든 내일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까지는 타결을 보기로. 그리고 내일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나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각자 최종 협상안을 들고談판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여기서는 좀 타결이 됐으면 하는 마지막 희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좁혀져 있는 게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한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도읍, 장제원 의원 두 분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어제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제 했다고 하고 또 통화를 해보니까 김도읍 의원보다 장제원 의원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면서 선수는 같지만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하는 게 순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양보를 하더라.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에게 많은 박수를 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장제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 이 상임위원장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3선 의원 중에 나이가 자신이 어린 축에 속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의총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했는데 나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양보했다는 거에 있어서 또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오겠죠. 힘센 사람이 양보한 것이냐. 네. 네, 알겠습니다. 나이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이 사적 채용 논란이 일어난 지 닷새 만에 결국 사과를 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좀 다른 문제다라면서 채용의 정당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또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도우면서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각 부서의 실무자 직급에 임용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즉 표현이 문제인 것이지 네. 절차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사적 채용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여권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이고 소위 말하는 여권제이다.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여권제라는 것은 이게 이른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실적에 따라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그 정당이 파견하는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공직이 이렇게 쭉 배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뭐 일종의 정당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그 관직을 배분한다, 뭐 이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비판의 핵심은 이제 공개 채용을 왜 안 했냐라는 게 아니라 왜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또는 권성동 의원이 그냥 추천한 사람이 왜 이제 그 대통령실이라는 큰 권력의 이 지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좀 비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의 자녀를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 자체가 공정의 문제인데 국민전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과거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채용 방식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개냐 비공개 채용이냐 이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지인의 자녀를 공정하지 않게 채용을 왜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최근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문제를 여당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북송된 어민이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오늘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단장을 맡고 있는 한교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에 강제 북송한 이 탈북 어민 2명은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에 당국에 발각돼서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도 강제 북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의 공모한 그런 어떤 범죄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거를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김책시 북한에 있는 예. 김책시가 작은 어촌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소문이 잘 나는데 40일 전에 김책시 주민과 통화한 이제 탈북민 출신의 우리 이 거주자가 있는데 네. 그 동네에서 난 소문이 그런 내용이더라. 라는 것이고요. 일종의 소문을 주장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책 씨의 그런 소문이 돌았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 TF가 섭외한 이제 탈북민들 그리고 전 기무사 직원의 증언 및 주장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 이런 주장들은 대개 이제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오징어 조업은 뭐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이루어지고 한데 그래서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야간에 이제 살해가 됐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의 오징어 조업은 규율이 강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정도로 강하게 이제 좀 규율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살해했다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배가 작았는데 16명의 살인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황에 대한 해석 위주의 어떤 그런 근거들이 제시가 돼서 이런 입장은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흉악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갑자기 난데없이 탈북 브로커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일부와 외교부에 의해서 오늘은 법무부가 나서서 이 북송의 부적절성을 언급했어요. 법무부가 이제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죠.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언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강제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요지에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법무실은 이런 법리 검토 끝에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다만 현 법무부가 강조한 것은 탈북선언의 북송 조치와 관련돼서 법무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내용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전달을 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그 북송 장면을 찍은 사진하고 영상을 공개한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장 김병주 의원하고 황희, 이용선, 윤건영 의원이 통일부를 방문을 해서 권영세 장관 등의 통일부 간부들하고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통일부가 최근에 과거의 어떤 그런 가졌던 입장을 최근에 번복을 한 것은 권영세 장관과 그리고 김기용 차관의 개인적 생각에 따른 결정인 걸로 파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 어떤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든지 또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검토한 이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국정원과 이런 같은 기관들이 보유한 합동신문 결과 조사 보고서라든지 예. 그와 관련된 보고서 등의 외부 자료도 일절 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 근거라는 거는 권영세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이제 입장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이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권영세 장관도 이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범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 내에서도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한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통일부 노조가 통일부의 입장 번복을 비판을 했는데요. 2019년 당시에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 내용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를 했고 여야 모두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돌이킬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는 의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실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송환도 해왔다. 이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다. 라고 했고 남북관계를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 간의 문제는 단순한 사법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의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 파업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로 49일째예요. 금속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선언했어요. 어제 오후 2시 40분부터 한 2시간여 동안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한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이름이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영호남권 총파업 결의대회였거든요. 금속노조 이미 이제 총파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마친 상황이고 집행부가 선언을 하면 이제 총파업이 되는 건데요. 네. 금속노조 위원장 이 자리에서 공권력을 이 자리에 투입을 하면 즉각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을 통해서 정권 심판 투쟁까지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금속노조, 즉 이제 지금 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하청노조의 이제 가까운 이런 집회였다고 하면은 그 네. 반대 측면의 집회도 오늘 열려서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청 등의 일반 직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한 5천여 명 정도가 불법 파업 반대 총궐기 대회를 개최를 했고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냈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상황에 이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불만을 품고 있는 대우조선의 사무직 직원이 바로 옆 도크 약 25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서 불법 파업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해서 여러모로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또 뭐 그런 한편 대우조선에서 직원들한테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돌렸다고 하는 그 문자가 또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기도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파업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노사 협상엔 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 연속 현장에 이제 간 건데 네. 일단 이정식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사자 간 자율 협상 타결이 우선돼야 한다.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섭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정식 장관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4자 교섭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노조, 그다음에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 대우조선 원청 노사 이렇게 해서 4자 교섭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일정 부분은 진척이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노조 측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폭을 애초에 이제 기존에 이제 임금이 삭감되기 이전 수준인 30%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거를 주장을 했지만 이거 5%까지 낮췄기 때문에 사측에 지금 내세우는 조건이 4.5%에 거의 근접한 정도로 간극이 좁혀졌다라는 거고요. 노조를 인정할 것 그리고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번에 5% 인상을 얘기를 하면 내년에는 그럼 10%를 약속을 해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요. 라는 거고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이제 파업 가담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줘야 된다라는 이 대목인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초에 이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이제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파업으로 발생한 사측의 추산 7천억 원대 손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걸 묻지 않으면은 일종의 경영진이 나중에 이제 배임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제기 불가피하다. 이게 회사 입장인데 노조 측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면책에 대한 이제 합의를 한 걸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는커녕 수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라는 거여서 이 부분에서 네.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파업 현장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대응 TF를 구성한 상황인데요.
우원식 의원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 타결과 동시에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를 해서 이 조선업의 하청 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 구조를 개선을 하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오늘 현장으로 이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이 TF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중재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이제 뭐 시한이 다 된 것처럼 그 공권력 투입을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좀 안도하게 된다. 이제 더 파국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오늘 오전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건지 권영국 쿠팡 대책위 대표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권영국입니다. 네. 오늘 오전 행진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총 몇 분이서 행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오전 10시에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거기서 출발해서 성남시 모란역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한 11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날이 굉장히 무더웠는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예, 해가 오늘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떼약볕이라가지고, 예. 예, 팔이 따끔거리고 땀이 많이 나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박 4일로 하고 있는데요. 예. 내일은 성남시 모란역에서 출발해서 신갈중학교까지 한 18km 정도. 그리고 3일째도 신갈중학교에서 기영 톨게이트 사거리까지. 그리고 4일차는 거기에 동탄물류센터까지 해서 약 한 50km 정도를 전체적으로 걷고요. 오후 4일차 오후 4시가 되면 동탄물류센터 앞에서, 쿠팡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네. 콘서트라든가 결의대회, 그리고 이제 모의 설치 퍼포먼스 이런 것들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까지 들고 이렇게 도보행진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쿠팡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로켓 배송이나 당일 배송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이걸 하려면 결국은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집하해서 분류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 전국에 한 100여 개 정도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신선센터, 상하는 음식을 처리하는 신선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물류센터에 냉난방기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이 폭염이나 이렇게 이제 무더위가 오잖아요. 예. 완전히 찜통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요 근래의 온도를 재보면 30도에서 35도 사이도 가고, 습도가 무려 80%가 넘을 때도 자주 있고, 보통은 습도가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쪄 죽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예.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그럼 직접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온열질환 사고 제보가 접수된 쿠팡 물류센터 동탄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올해 7월 달에 이미 일을 하시던 3명의 노동자가, 예.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이미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지금 이제 에어컨 설치 문제만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거나 아니면 네. 공기 순환 장치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실내 그 물류센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실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네. 전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물류센터가 보면 그 닫힌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공기를 이제 순환시킨다고 하더라도 더운 공기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공기 순환 장치로 이걸 냉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마 이제 우리가 방에 문을 다 닫아놓고 선풍기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열기가 30도 이상 되는 그 바람이 계속 돈다고 생각하면 네. 그게 시원한 바람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겨울철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핫팩을 나눠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뭐 과거에 나와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왜 설치를 안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정확한 것은 이제 그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뭐 얼음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원래 이제 물류창고를 지을 때 여기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마 이 물류센터를 설계하고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냉난방 설치가 지금 조금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게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구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냉난방 설치가 불가능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동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설치를 할 어떤 그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이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노동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이렇게 뭐 어떤 냉각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그 산업안전보호법 39조에 보면 예. 그 사업주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면 두 가지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요. 안전조치 의무를 해야 되고 예. 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조치 의무가 38조이고 예. 보건조치 의무가 39조인데요. 이 고온이나 저온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적어도 이런 폭염이 다가오거나 찜통더위가 왔을 때 고온에서 일하지 않도록 냉방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는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 같은 것들로 아마 생각은 되는데 지금 노조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냉방 설치나 이런 계획의 추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응답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도 관리자가 물류센터에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도가 넘는 환경에서 습도도 한 80%가 넘는다고 하면 거의 찜통이잖아요. 이런 네,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외면하는 겁니까? 거기 물류센터 내에 있는 관리자라면 같이 현장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알죠. 당연히 자기도 체감을 하고 있을 것이죠. 예. 결국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달 사이에 3명이 지금 쓰러지고 있을 정도면 네. 심각한 문제 환경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사측에서는 추가로 시설 개선 의지를 혹시 내비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쿠팡 그 물류센터 지회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가장 먼저 이제 요구했던 문제가 냉난방 설치였어요. 예. 그래서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계속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15번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노위에 이제 조정 신청했을 때도 회사는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저도 이제 노동법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지만 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안에 대해서 회사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이런 예가 저는 처음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아무런 안을 내지 않고 예.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교섭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몇 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아무런 안을 제시할 바가 없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냉방 설치를 어떻게 하겠는지 난방 이제 겨울이 또 오잖아요. 예. 그럼 난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물 준비해뒀다. 우리는 선풍기를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노동자 집행부를 해고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노조의 네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노조가 생기고 8월 달부터 교섭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폭염 대책을 이제 세우라고 노조 간부들이 열심히 이제 홍보도 하고 또 피켓팅도 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천 분회장이 있습니다. 네. 그 인천 분회장이 이제 이번에 올 6월 달에 2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다음 계약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네. 이 교섭위원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고가 됐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2명의 노조 간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천 부분회장이고 예. 또 한 사람은 부천 신선센터 조직부장인데요. 이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현장 활동을 했고 폭염 대책을 세우라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예. 이분들이 그 재계약에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두 사람도 역시 계약 갱신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해고됐습니다. 네. 지금 노조에서는 냉방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2시간에 20분씩의 유급 휴게 시간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 측은 휴게 시간이나 휴게 공간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무 시간이나 근무 조건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이 8시간 플러스 연장 근무를 거의 1시간씩 해서 9시간을 한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휴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센터가 그 물량을 이제 뭐 집화해서 포장하고 이런 이제 계속 배달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한시도 쉴 새가 없이 돌아가는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뭐 4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 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사를 찾아와서 이 교섭에 대해서 회사는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교섭위원까지 해고를 하니까 노동조합에서는 그 대표이사가 있는 본사로 찾아와서 결국 이제 대표이사를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로비에서 농성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름이 되니까 15분간의 휴게 시간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폭염 대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을 두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영국 쿠팡 대책위 대표였습니다.
흔히들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주범 하면 이산화탄소를 꼽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원흉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인 메탄의 농도가 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이제 보통 온실가스 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예. 그 IPCC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에서 발간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목록에 적힌 페이지가 거의 1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만큼 이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걸 뭐 저희가 다 일일이 알긴 어렵고 다만 이제 온실가스 3대장으로 불리는 그 세 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네. 이제 잘 알려진 이산화탄소랑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메탄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근데 뭐 온실가스가 늘어난다 이건 사실 다 아는 사실이고 예. 이제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최근에 그 메탄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거든요. 그 미국의 약간 기상청 성격을 갖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기를 예. 작년 메탄 농도가 1895.7 ppb 이게 전년보다 17 ppb 늘었는데 예. 이게 이제 1983년에 체계적인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ppb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10억 분의 1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수치가 너무 작아서 이게 체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ppb라고 하면 10억 분의 몇 뭐 이런 단위인데 네. 이 말은 이제 기체 분자 10억 개 중에 몇 개가 메탄이냐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할 때 단위가 ppm을 쓰거든요. 네. ppm은 이제 100만 분의 몇 이거니까 사실 ppb라는 게 굉장히 작은 단위인 건 맞죠.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좀 이제 쉽게 와닿게 돈으로 좀 환산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1895 ppb라는 거는 10억 원 중에서 1895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왜 15원에 이걸로 비하면 그렇죠. 예.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사실 이 액면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다,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이 온실가스가 저마다 지구를 뜨겁게 하는 그 능력치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의 온실가스가 얼마냐라고 할 때는 통상 우리가 이산화탄소랑 비교해서 그것보다 능력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이런 걸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데 그걸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마치 네. 우리가 이제 뭐 원화나 유로화나 엔화 이런 거를 다 이제 거의 달러화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건데 이제 메탄의 그 능력치, 지구 온난화 지수는 한 20년을 기간으로 보면 80.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80g에 맞먹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메탄의 농도가 아까 가격으로 치면 1895원이지만 예. 사실 여기다가 80을 곱하면 15만 1600원으로 확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만 1600 ppb. 이걸 ppm으로 바꾸면 151.6 ppm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랑 같은 ppm이란 단어를 써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 1달러가 우리 돈 1원이 아닌 것처럼 ppb 단위로 표시되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은 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 뭐 미세먼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얘기할 때는 그 농도가 낮아도 그쵸.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맞아요. 거랑 좀 비슷하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메탄이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메탄 일단 배출원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메탄은 이제 한 40% 정도는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고요. 인위적인 배출량이 한 60%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 배출원이라고 하면 습지가 대표적이고요. 습지요? 네. 아니 우리 보통 습지 생태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습지가 배출원이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 이제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계속 진화를 했기 때문에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을 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네. 사실 이제 아주 이제 산소가 부족하던 시대에 등장한 생명체들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나무만 봐도 네. 걔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네. 내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옛날부터 뭔가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다른 공기를 먹고 메탄을 뿜어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옛날부터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습지처럼 그 물기가 많고 유기물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이제 메탄을 뱉어내는 미생물들이 많이 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습지에서 메탄이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멸종의 기종이 살고 있고 그런 어떤 생태계의 보고이고 예. 또 습지라는 건 원래 옛날부터 존재해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된 건 습지 그 배출량이 아니라 인위적인 배출원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습지가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으니까 지구에서 네. 갑자기 메탄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다른 인위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인위적인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아니면 뭐 화석연료를 뽑아 올린다거나 예. 아니면 축산업 이런 것도 주요한 배출원입니다. 소가 트림할 때 메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소도 습지처럼 옛날부터 있었던 동물이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갑자기. 아니 근데 소 사육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아요. 사육두수가 일단은 예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0년 전 이때만 해도 한 몇십만 마리였는데 제가 오늘 몇 마리인지 궁금해서 그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금 410만 마리가 넘더라고요. 410만 마리요? 네, 그래서 일단 사육두수가 진짜 그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일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오늘날 소라는 건 이제 완전히 고기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고기의 가장 최고 미덕은 살이 많이 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한 마리를 도축해서 얻을 수 있는 고기 양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가 무게가 점점 커질수록 얘가 뱉어내는 메탄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체중과 메탄 배출량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 소들 보면 우리 되게 갈비뼈 드러나고 말랐잖아요. 근데 그런 소랑 되게 육중한 북미소를 비교를 해보면 북미소가 같은 소여도 메탄 배출량이 한 30-40%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소트림까지 걱정하게 만든 건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지난해 메탄 농도가 1895 ppb가 증가를 했고 이게 2020년보다 더 늘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0년 하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이제 각종 이제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게 줄면서 2020년에 전 세계 뭐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건 이제 배출량하고요. 실제 대기 중의 농도 이거는 살짝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출이 늘면 농도도 늘어날 테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선에서 2020년에 그렇게 봉쇄가 있어서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게 중단이 됐었으니까 2020년 혹은 2021년에 그 메탄의 농도가 좀 천천히 올라가거나 좀 그런 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줄었어야지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증가세가 역대 최고라고 했는데 사실 그 코로나가 제일 기승을 부려서 막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그럴 때에도 사실 최대 증가폭을 보였을 거예요. 2년 연속 최대 증가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탄 농도가 증가하는 데는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뭔가 생산 활동을 해서 하는 배출되는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아직 밝히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있겠구나. 이런 이제 가정 아래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 이제 최근 주목받는 게 수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수산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헝클어지는데요.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단어죠. 네, 그 수산기 말 그대로 수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OH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걸 말하는데요. 이 수산기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연계 세제라고 이제 불립니다. 왜 세제냐면 이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물 속이나 대기 중에 있으면 그 오염을 정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산기가 그동안 대기 중에 있는 메탄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딱 메탄만 제거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일산화탄소 이런 것도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산화탄소라는 거는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연소가 됐을 때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산불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면서 그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산기라는 거에 양은 한정돼 있는데 저쪽에서 막 일산화탄소가 막 뿜어져 오르니까 걔가 이제 일산화탄소도 치우고 하다 보니까 메탄 치우는 게 부족해져서 이 메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학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세탁물은 많은데
세탁 세제가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원래 세탁량 늘어나면 세제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제량은 한정돼 있는데 세탁물이 계속 많아지니까 옷이 잘 안 빨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기라고 하는 단어 앞으로도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한다 이런 얘기도 우리 이제 탄소 중립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메탄을 이렇게 포집해서 저장해서 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저장을 지고 어디 구석인가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포집 저장 그리고 이제 활용 이런 것까지 있는데 메탄은 사실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축산업의 주요 배출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런 소트림 말고도 예를 들면 돼지 분뇨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 거기도 유기물이 많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똥이나 이런 게 이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메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메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요새 막 지금 공급난에 시달리는 천연가스랑 사실 성분이 같거든요. 우리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결국은 메탄이고. 그래서 이 메탄을 사실 잘 모으면 우리가 뭐 그걸로 터빈 돌려서 전기도 만들 수 있고 혹은 그 메탄 자체를 우리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축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메탄을 잘 포집해서 쓰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뭐 화석연료를 다시 이제 캐서 막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걸 왜 안 하느냐. 그런 시설을 지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당장 솔직히 저만 해도 만약에 저희 집 앞에 이런 바이오가스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이제 시골 같은 데서도 이게 막 똥공장 들어온다고 엄청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뜻이 있는 축산 농가에서 그럼 우리가 짓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지을 수 있는 설비에 대한 그 기준이 높아서 이게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그 캅이라고 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자 이렇게 하는 국제 메탄 서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메탄이 이제 대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혹은 뭐 1000년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산화질소도 100년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메탄의 수명은 한 10년.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면 다른 물질로 분해되거나 아니면 변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상기 같은 애들 때문에 제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메탄을 딱 줄인다 하면은 이게 금방 그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이제 메탄 서약이 의미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중국과 러시아, 인도 여기가 굉장히 주요 메탄 배출국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이 서약에 정작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데요. 수상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게요. 세제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만들면 메탄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메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구생활백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술 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새벽까지, 강원도와 충북, 전라권과 경북 북부, 제주도는 오전까지, 경남권과 경북권 남부는 낮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 20에서 80mm,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 5mm 내외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호우주의보 발표 가능성이 있겠고, 오후까지 제주도와 전라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4도, 습도 78%,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지난 5월 말부터 앱에 접속하면 팝업 창이 뜨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SNS 운영사인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이전과 비교해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꼼꼼히 살피지 않고 동의 항목에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드리면 마음이 달라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게시글 댓글과 친구 목록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수사기관과도 공유하겠다. 이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과 댓글뿐만 아니라 친구 목록, 어떤 앱이나 브라우저로 접속했는지, 어떤 휴대전화 기기를 쓰는지,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활동 내역을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에 제공하고 국외 소재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니 어떠세요? 이 정도면 현대판 빅브러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동의하자니 기분이 찜찜하고, 그렇다고 동의를 거부하자니 이틀 뒤부터는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용자들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에 동의했지만 아직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반론은 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폐지 결정 이후 여성들이 생리 주기를 예측해주는 앱을 대거 삭제하는 일이 벌어진 걸 기억하실 겁니다. 수사기관이 불법 낙태한 여성을 기소하는데 생리주기 앱뿐만 아니라 구글맵처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미국만의 일일까요?
이런 문제를 인식한 유럽연합은 3년 전부터 개인정보 권한을 대폭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를 필요할 때만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도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주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면 그건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본저비의 Living on a Prayer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청취자분들께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4222님께서 요즘은 개인정보 너무 많이 유출되어 불안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닉네임 이쁜이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정보 공유한다는 항목 꼼꼼히 보고 체크하기도 하는데 발견 듣고 나니 앞으로는 읽어도 체크 안 할 것 같아요. 광고도 너무 많고요. 개인정보 보호보다 사생활 침해로 갈까 무섭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거부를 자꾸 하는데요. 일단 뭔가를 이렇게 동의하실 때는 필수사항하고 선택사항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선택사항이 아예 없고 무조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태그를 거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광고를 이렇게 붙이지 않도록 그러면 로그인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국내 포털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좀 선택으로 바꿀 최소한 선택으로 바꾸는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용자들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고민해보고 경고음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어요. 네, 어제 예상 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는 76,402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도 2,800명이 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째 7만 명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진자 숫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6월 25일이 최저치였거든요. 네. 아직 한 달 안 됐잖아요. 네. 3,429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데 더블링 현상은 계속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9시까지 전국에 68,721명이 확진이 됐는데 내일도 사실은 7만 명 가까운 확진자 숫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코로나 소식 중에서 조금 눈여겨봤으면 하는 소식이 있어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1, 2학년 학생하고 교사를 포함해서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방학을 하루 당겨가지고 빨리 여름방학을 실시를 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지난 1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수학여행 도중에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은 다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만 출발 전부터 또 그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네. 학교에서 여행을 끝까지 이어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체 일정을 다 취소하면 이제 그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대응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는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팀을 나눠서 일정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필요한 조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걸로 봐서 이런 주변에 비슷한 사례들이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과거에 굉장히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때로 돌아가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네. 지금 필요한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지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 예전에는 직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잠시 그런 생각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재감염 사례가 자꾸 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재감염률과 재감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재감염이라고 하면 증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또는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걸렸던 이후에 한 달 반 이후에 또 한 번 걸리면 이제 그거 재감염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감염자가 100명 가운데 3명꼴이니까 꽤 많은 숫자가 재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올해 초에 감염이 대규모로 일어났었는데 그때 감염이 됐던 분들이나 이 백신을 맞았던 분들도 면역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네. 앞으로 재감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변이가 일어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5월 첫째 주에 0.59%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한 달 뒤에 1.22%, 그리고 6월 넷째 주에 보니까 2.94%로 더 이상 늘진 않지만 2% 후반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유행할 때 확진됐던 사람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재감염률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이 돼서 면역이 생겼을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면역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미크론 한창 이제 확산할 때 그때 네. 전 국민 한 3천만 명 이상이 네. 그 감염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렇게 뭐 매일 7만 명 이상씩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뭐 사람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재감염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번 걸렸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확산 규모가 커지니까 방역당국이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점대 확진자가 처음에는 한 2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은 3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병상 확진이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치료 병상이 5,500여 개인데 병상 가동률이 지금 25.5%인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확진자를 14만 6천 명까지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확진자 30만 명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상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라고 합니다. 병상 1,435개에 대해서. 예. 또 진단검사를 지금 주말과 휴일에는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엔 선별진료소가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별진료소도 많이 개수가 줄었고 예.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주말과 휴일에 검사를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시간을 밤까지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가 4곳뿐인데 예. 이거를 수도권에 55개, 비수도권에 15개, 70개로 늘립니다. 그다음에 진단키트도 오늘부터 9월 말까지 요즘 진단키트 사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 신고를 한시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동안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됐던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있잖아요. 이제 다시 비접촉 면회로 면회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분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또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6,500여 개 정도 되는데 10,000개로 늘리고요.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 94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려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려지는 게 그렇죠.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리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요.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그동안 지쳐서 현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실습을 좀 기간을 줄여가지고 신규 배치되던 간호사분들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현장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겠죠. 유행 규모를. 사실 변이를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응이 안일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서서히 이전 상태로 좀 되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딱 멈췄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또 되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 장맛비가 내린다 이런 예보가 있었어요. 네. 지금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까? 저 올 때도 우산 쓰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비가 내려요? 오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줄기가 아주 거세지는 않고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남해안에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으로 지금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나눠서 보면 수도권을 포함해서는 많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하고 강원 같은 경우는 5mm 안팎밖에 안 되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좀 많아집니다. 20에서 70mm. 그리고 남해안 지역이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 수도권하고 강원 지방이 좀 그치고, 그리고 내일 낮에는 이게 비를 그치는 게 내일 낮에는 이제 경상도 지역은 내일 낮쯤에 그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은 내일 오전쯤에 이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내일 오전쯤 되면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내일 낮에 서울은 꽤 많이 덥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 그치고 난 다음에 그럼 무더위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보통 이 장마를 6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까지 장마가 네네. 오고 그리고는 굉장히 더운 날씨가 그때가 이어지는데 휴가 시즌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올해 거꾸로잖아요, 지금. 7월 초까지 6월 달에도 굉장히 더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폭염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지난 2일에 낮 최고 기온이 경북 경산 38도였었거든요. 열대야도 굉장히 빨리 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났나 싶은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건데요. 지금 이제 대기 흐름이 완전히 갇혀 있어서 막 폭염이 있다가 지금 선선한 그런 날씨들이 좀 이어졌었는데 내일 오전에 대부분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에 한 차례 비가 더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마 기간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말까지 장마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27일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온 듯 안 온 듯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네요. 지금 유럽은 역대급 더위라고 하던데 다른 국가들보다 서늘한 영국마저 이게 섭씨 40도를 기록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영국이 꽤 선선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북해하고 가깝잖아요. 7월 달에 한 20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얇은 그 바람막이 정도는 입을 수 있는 날씨라고 합니다. 제가 영국을 안 가봐서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기온을 이제 숫자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에어컨 있는 집이 별로 없대요. 근데 지금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들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영국의 2019년에 캠브리지에 38.7도였었는데 올해 40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잠깐 그런 얘기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철로가 휘거나 도로 포장이 녹아서 이렇게 솟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압 전력선이 쳐져서 화재가 발생해서 철도 운영이 중단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전역에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영국 사람들은 폭염에 익숙하지 않아서 전체 인구의 한 55% 정도만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이런 날씨가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도 너무 더우니까. 근데 재택을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보르도 지방 프랑스 같은 경우도 너무 날씨가 더워서 40도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보르도 지방에 지난주에 산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산불로 2만 헥타르에 달하는 숲이 불에 탔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64개 지역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래도 이제 유럽에서 북쪽이잖아요. 남쪽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이런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덥겠다.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더운데 저게 40도가 넘어가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미래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여러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이다. 네.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대구 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다 질식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정수사업소 정화조에서 한 명이 숨지고 지금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대구 달성군 다사업 죽곡리에 있는 상수사업본부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 외주업체 직원이었어요. 두 분이 정화조를 청소하러 들어갔었는데 예. 가스 냄새가 나니까 한 명은 빨리 자리를 피해서 상황을 좀 모면을 했습니다만 한 분이 70대 외주업체 직원인데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분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분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2명도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저류조라고 하는 게 강물을 정수하잖아요. 예. 정수하면 찌꺼기가 생길 텐데 그 그렇죠. 찌꺼기를 모아놓는 곳인데 가로 세로 한 5m 정도 되고요. 깊이가 2.5m 정도 되는 저류조인데 네. 아침에 이제 7시부터 환기를 했대요. 어차피 이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네. 그리고 2시간 반 뒤에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세 분이 마신 2명이 의식을 잃고 한 분이 사망한 이 세 분이 마신 화학 물질이 뭐냐면 사이연화수소라고 해서 청산가스라고 불리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네. 사람의 치사량이 50ppm인데 정화조 입구에서만 47ppm이 측정이 된 거예요. 이제 자연 환기를 시켰습니다만 안에 가스 성분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네. 상황인데 그럼 들어가기 전에 유해가스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유해가스가 당연히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네. 그런데 그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해가스 측정기에 배터리가 아예 없었대요. 그렇다는 건 배터리가 없다는 건 아예 작동을 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측정을 안 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소방서 측의 설명에 따르면 마스크나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확인한 바로는 2명 쓰러진 공무원분과 이 숨진 70대 용역업체 직원은 하고 있지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네. 정수사업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여기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군데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스 네.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네. 배터리가 뭐 있는지 없는지.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곳은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누구나 하면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방독면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가스를 막을 수 있는 네. 이런 정화장치 같은 거를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아나수소는 독가스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는 거를 몰랐다. 인재란 얘기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야간 관람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또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한여름밤의 청와대 산책 행사가 8월 1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열리는데요. 예. 그 궁궐도 그 달빛 기행이나 야간 관람을 하면 사실 예. 좀 한 번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가보신 적이 없어요? 티켓팅이 잘 안 돼요. 그럼 인원 제한을 하게 인원 되죠, 제한을 보통은. 하고 또 네.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네. 쉽게 티켓팅이 안 되고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한시적으로 12일간 열리게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야간 행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개방을 5월 10일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굉장히 네.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개방한 이후에 131만여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선은 한시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고요.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1,200명이 참여하고 그럼 앞으로도 이제 여름철이나 날씨가 선선한 야간에 예. 이런 행사를 할지는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광화문 근무 경험이 있어서 이 밤에 야간에 이
푸른 비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푸른 비화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계셨었죠. 네, 잠깐 근무를 했었어가지고 네, 그 시간까지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볼 수 있었기도 했고요. 또 하나 여기가 녹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우선 하여튼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호응이 있다고 하면 또 추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공개하지? 이거 과거 사례지만 창경원처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문화계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재나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시더라도 가서 경관을 즐기시더라도 가서 뭔가를 훼손하시거나 뭘 더럽히거나 이런 것들 공중도덕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있는 그대로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 말미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현대미술이 좀 난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현대미술과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현대미술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나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현대미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찰스 사치가 발굴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막 소 머리를 잘라서 전시한다거나 자다 일어난 침대를 덩그러니 전시한다거나 또 수조에 담은 상어가 1억에서 100억으로 뛰었다거나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술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찰스 치면 컬렉터를 얘기하는 거고. 네. 데미안 허스트 얘기했던 거 기억이 네, 나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진행자님은요, 혹시 미술 작품을 감상한 뒤에 어떤 마음이 들기를 좀 기대를 하세요? 아무래도 좀 마음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감정을 다 기대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작품을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드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풍경이 이렇게 멋있게 쫙 펼쳐지는 역시. 그런 거 보면 그런 감정들이 좀 생겨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풍경을 그린 작품 중에서도 막 사진처럼 막 자세하게 정확히 그린 사실적인 작품도 있을 거고 클로드 모네의 파라솔을 든 여인처럼 막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듯한 작품도 있을 거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처럼 신화 속 인물이 등장하는 풍경도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풍경 중에서 진행자님 마음에 가장 좋았던 작품은 어떤 거예요? 하나만 꼽아보자면. 풍경을 그린 것 중에서요? 네네. 이거 보니까 참 마음이 기대했던 것처럼 참 따뜻하고 좋다 했던 작품이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요. 모네 수련을 원작을 직접 본 적이 정말요? 있어요. 네. 좀 행운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작품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런 거 제 정원 앞에다 제 집 앞에다가 만들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수련이 모네가 살았던 집에 있는 정원을 그린 거긴 하거든요. 근데요, 요 클로드 모네는요, 사조로는 인상주의에 속하는데요. 요 인상주의부터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인상주의라는 사조가 실제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조라고 해요. 근데 이 인상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폄하하는 단어로 쓰였었거든요. 폄하하는 단어로 쓰였다고요? 네. 인상주의가요? 네.
왜 그런 이해가 거지? 잘 안 가시죠? 예. 왜냐하면 인상주의 전에는 사실대로 그리는 기법이 주류였어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배운 사실주의. 네, 맞아요. 네. 근데 인상주의 작품을 보면은 막 바람도 불어오는 것 같고 나뭇잎 사이로 태양도 막 내리쬐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 이전 주류 미술인 사실주의 기법이랑 비교하면 소위 말해서 못 그린 그림인 거예요. 못 그린 그림으로 보였던 모양이네요. 그 시절에는. 네. 실제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 유명한 미술 평론가, 비평가인 루리 르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묘사는 못했고 겨우 인상만 잡았네. 이들을 인상파라고 부르자. 라고 폄하한 거예요. 호평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어땠겠어요? 인상파, 인상주의 이렇게 불리는 게 싫었겠죠. 달갑진 않았겠죠. 네. 근데 그때는 왜 폄하했고 지금은 추앙하는가? 그 영화 제목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거는 시대가 보는 눈.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최대한 그 풍경에 가깝게 네. 그렇게 딱 그리는 게 제일 멋있는데 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네. 그걸 잘 옮기는 게 화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갑자기 뭐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인상주의 화풍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왕이나 네. 귀족 같은 권력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모습을 후대에 남기길 원하거든요. 예. 근데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면 누굴 찾았겠어요? 아무래도 화가 그쵸? 들어오라 그래. 뭐 이렇게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왕이나 귀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즉 잘 그리는 작가가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네도 원래는 그림을 잘 그렸고요. 예. 사실주의 기법대로 잘 그리는 사람만 들어가는 아카데미, 지금으로 치면은 뭐 미대 같은 곳이죠. 미술대학 네. 같은 그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그리고 발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황금 비율이 어떻고 그런 거를 배웠거든요. 입시할 때 그거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딱 연필로 이렇게 재가지고 네, 붙이면서. 어떻게 해야 잘 그리는지 네. 외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리는 사람이 누가 됐든 결국엔 다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사진도 물론 사진 작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누가 찍든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다 비슷하게 사진이 찍히듯이 사진 찍히는 것처럼 어떤 작가가 그리든 그 현실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재현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그걸 가장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재현하는 사람이 좋은 작가였는데 네. 1800년대 초에 카메라가 발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중반부터는 막 사진술도 발전되고 상용화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사진기가 그림보다 더 정확한 모습을 포착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작가들한테 의뢰하는 게 없어진 거죠. 그렇죠. 더 똑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네, 굳이 네. 더 똑같은 걸 놓고. 그래서 카메라의 발명으로 화가들은 위협을 받게 되고 더 이상 화가들이 실제 모습대로 재현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까 모네의 수련이 좋으시다고 하셨죠. 예. 근데 수련 그 작품 지금 보면 잘 그렸다는 느낌이 그래도 드시죠. 뭔가 그러니까 예술적이고.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것보다 재미가 없잖아요. 더 잘 그렸다는 느낌이 네. 드실 텐데 당시에는 대충 그린 듯한 못 그린 그림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예. 그 인상파 화가 이후로요. 작가들이 철저하게 못 그리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못 그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제가 표현을 못 그렸다고 다소 과격하게 했는데요. 예. 사진처럼 실제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를 잘 그린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네. 점점 더 사진과는 다른 방향, 즉 못 그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너무 닮게 그리게 되면 결국은 사진한테 지는 거니까 우린 다른 방향으로 가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누가 그려도 똑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네. 점점 작가 특유의 그 표현법이 부각되고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영감이나 인상을 캔버스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법도 다양해지고 소재도 다양해지는데요. 이전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그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유명하지 않은 주변 사람도 그리고요.
매춘부를 그리기도 하고요. 혹은 역사적 장소가 아닌 굉장히 평범한 풍경을 그리기도 하는데 네. 그 풍경을 아침 그리고 점심 그리고 저녁 그리고 동일한 풍경이지만 아침 빛이랑 저녁 빛이 다르니까 그쵸. 이건 다른 풍경이잖아. 예.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러 사조들이 있는데 그 인상주의를 기점으로요. 그 이전에는 근세 미술이라고 불렀고 인상주의를 필두로 모더니즘 미술로 나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더니즘 안에 인상주의도 있고 후기 인상주의도 있고 뭐 입체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조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더 큰 덩어리로 볼 때 모더니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이후로 예술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교과서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여기에 대부분 속하는 것 같아요. 점을 찍어서 그리는 점묘법이라거나 예, 배웠어요. 네, 그렇죠. 예. 혹은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다시점을 섞어놓은 입체파, 큐비즘, 막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 이성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서 현실에는 없는데 현실에 있는 막 물건들이 되게 약간 꿈속 풍경처럼 조합이 되어 있는 초현실주의라는 것도 나오고 아예 형태를 거부하고 색채만으로 표현하는 추상표현주의까지 나오고요. 이렇게나 인상주의를 시작으로 작품의 표현법들이 굉장히 개성 있고 다양해지죠. 그 인상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맞아요. 그 전에는 근세미술 혹은 중세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뭐 원근법이라거나 예. 어떻게 그려야 사진처럼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지 잘 몰라서 못 그렸을 뿐 그런 걸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소실점 발견하고 뭐 공기원근법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상주의부터는 못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할 게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더 할 게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사실은 음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네. 화음이나 이런 건 더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음악이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랑 좀 맞아요. 비슷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네모난 캔버스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를 펼치는데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그 안에서 할 게 없을 것만 같았는데 네. 한 발짝 더 나가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난감해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술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점묘법, 입체파,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다 보면은 뭐 좋고 나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무슨 예술이야라는 생각은 안 드실 텐데 네. 보통 난해한 것들, 보통은 현대미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동시대 미술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좀 난감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저희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굴까요? 현대미술의 아버지요. 제 가슴이 왠지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질문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소변기라고 힌트를 드리면 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아, 이거는 알겠어요. 아세요? 네. 이 정도 교양은 갖고 있습니다. 네. 마르셀 듀상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저희가 패기 구게나임 얘기를 나눌 때도 디샹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마르셀 듀샹이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된 데에는 이 소변기를요 뒤집어서 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어쨌든 이 작품 때문에 그 디샹이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처음 작품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어이가 이렇게 없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작품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 소변기 모양으로 도자기를 빚은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뭐 도자기로 세심하게 빚은 것도 아니고 정말 상점에 파는 거를 산 거거든요. 거기다가 작가의 손길이 들어간 거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다면 소변기에 보통 작품에다가는 그 마스터피스들에는 다 사인을 하잖아요.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는 거기다가 서명을 했고 그거를 소중하게 전시장에 작품을 올려두는 좌대 위에 놓고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 작가가 한 일인 거죠. 그때도 관객들이 어떤 평가를 했을지가 궁금해요. 그 시절은 제가 없었으니까. 관객뿐만이 아니라 큐레이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은 전시 첫날에는 전시가 됐지만 결국에는 전시장 밖에 뒤에 창고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예술가들이 갖고 있던 그 네모난 캔버스 안에 막 이렇게 작품을
자기의 무궁무진한 세계 예술 세계를 펼치려는 그 창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 미술은 철저하게 시각물이었어요. 지금도 미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각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각물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제작하는 게 중요했는데 예. 뒤샹 이후에는 의도나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손보다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머리를 써요? 네. 뒤샹이요. 이 작품 이후에 1968년에 BBC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지각하는 예술이 망막예술인데 망막, 눈에 있는 망막. 네. 본인은 거기에는 어떤 지적인 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막예술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약간 번역되면서 좀 표현이 어렵게 되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뒤샹이 소변기를 사서 이거는 샘입니다 하면서 전시장에 둔 행위가 그냥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머리를 쓴 굉장히 지적인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왜 지적인 행위냐면요. 상점에 있는 소변기는 도구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물리적으로 동일한 그것을 전시장에 갖다 놓는 순간 예술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장난 같지만 작품이라기보다 작품 그 물체 안에 물체가 어디에 놓여져 있고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여전히 풍경 모네 좋아하시는데 어이없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이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어렵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뒤샹처럼 아마 새로운 시도를 했던 작가들이 많았을 건데 아마도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 안 남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역사에 남은 뒤샹은 역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실제로 뒤샹 뒤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았어요. 뒤샹의 그 주장에 뒤샹의 시도에 공감하고 저거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하면서 본인도 그런 시도를 계속 한 거죠. 네. 근데 팔로워들이 많아지면 처음에 움직인 사람은 선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구자의 작품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의미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 똑같이 소변기를 사서 전시장에 놓는다고 해서 그 가격이 비싸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제가 해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샹의 작품이요. 어쨌든 미술사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샹을 이었는데요. 예. 미술이 단지 시각적인 영역이기만 한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의도나 개념으로 작품 제작을 하죠. 그 뒤로 정말로 미술의 세계는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뇌를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뒤통수를 딱 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술 작품은. 네. 그런 작품이 또 뒤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찰스 사치가 소장했던 그런 작품들 이외에도요. 약간 이거를 공중파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예. 피에로 만초니라는 작가의 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배설물. 작가의 똥요? 네. 통조림에다가 작가의 배설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통조림에는 예술가의 똥 정량 30g, 1961년 5월 생산 이렇게 여타 통조림처럼 똑같이 기재하고 봉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 서명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1961년도에 그 당시에 금과 같은 값으로 팔았는데요. 무게로요? 네. 30g이 들어있으니까. 예. 네, 그랬는데 이 통조림 하나에 지금 얼마냐면요. 3억이 넘습니다. 3억요? 네. 현재 30g의 금값이 200만 원 정도니까 거의 150배 정도 되는 가격이 된 거죠. 당시에는 금값이랑 똑같았는데. 이건 아까 샘보다 더한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건 뭐 좀 파괴적이기도 하고 파격적이기도 한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야 좀 그 작품 대접을 받는 겁니까? 보통은 엽기적이거나 충격적이면 다 뭐 작가로 뜨는 건가? 현대미술에서 좋은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오해도 있어요, 사실은.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현대미술에서는 의도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소 엽기적이어 보이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 그러려면 작가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로워들이 없겠죠. 네, 그래서 그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왜 했는가. 이 피에로 만초니의 작품은요. 예.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권위적이고 경직된 기존의 미술 시장을 비판하고자 한 건데요. 자본가들이 작가들의 이름만 보고 작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거 뜰 거야 저거 오를 거야 하면서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작품이 배설물이어도 너네 살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만든 건데요. 네. 아이러니한 거는 이 조롱하기 위해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또 환호를 했죠. 3억까지 올랐으니까. 네. 조롱 받는 거네. 재밌는 거는요. 예. 현대미술이 보통은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도권을 제대로 비판했던 작품들은 다시 제도권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진행자님 혹시 뱅크시라는 작가 들어보셨어요? 방송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경매 딱 낙찰되니까 그림 이렇게 액자에 든 게 이게 쭉 맞아요. 내려오면서 쫙 이렇게 파쇄되는 네네 맞아요. 맞죠? 2018년에 정말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사건인데요. 예. 뱅크시라는 작가의 러브 인 더 빈이라는 작품이 경매에 나왔고 약 15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되는 순간 작가가 미리 설치한 파쇄기에 작품이 찡 하고 갈려서 나오는 사건이었죠. 작품은 이렇게 비싼 작품은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낙찰받으면. 그럼요. 근데 낙찰받은 순간 갈기갈기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훼손됐으니 낙찰자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파쇄된 작품을 그대로 낙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진행자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체면이 있죠. 어떻게 그거 안 받아요.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작품을 내가 낙찰받은 순간 나는 분명히 정상적인 작품을 낙찰받았는데 찡 하고 갈린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봤어요. 보셨죠? 찡 하는데.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막 놀라서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작품이 나오다가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네, 중간에 딱 걸쳤죠. 예. 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손상이 됐어요. 예. 그 작품 원치 않으시면 낙찰 안 받으셔도 돼요 하고 기회를 드려요. 그러면 낙찰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받으시겠어요? 체면과는 상관없이 딱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들었잖아요. 받을래요. 예. 받는 게 낫겠어요. 왜죠? 값이 더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촉이 오시나요? 네,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진행자님께서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미술을 완벽히 이해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요. 그 2018년에 15억의 낙찰가였다 그랬잖아요. 예. 3년 뒤에는 300억에 팔립니다. 300억요? 네. 3년 만에 그건 전혀 몰랐어요. 네, 차액은 285억이 되겠죠. 왜 이렇게 비싸신 거예요? 이게 작품이 손상되었다는 그 물리적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가가 파쇄기를 설치해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 아까부터 행위나 상태보다 중요한 건 작가의 의도나 개념이다라고 했잖아요. 뱅크시는 원래도 늘 제도권의 권력에 의문을 던졌던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손상조차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작품, 자산, 투자, 그거 실제로 진짜 별거 아니야. 내가 이 비싼 작품을 훼손시켜 볼게. 어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것도 조롱의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예. 네. 약간 장난 같기도 하고 사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좋아하는 거랑 이해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소변기도 나오고 뭐 똥 얘기도 나오고 손상된 작품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네. 내 취향을 얘기를 할 때는 현대미술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영화에도요.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예. 누구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고 누구는 스릴러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마음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 스릴러 영화 스토리 구조 되게 탄탄하고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내 취향은 아니야 라고 편하게 말하듯이 작품의 장르도 내 취향을 말할 때는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미술 그거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근데
현대미술 내 취향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새로운 개념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현대미술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용기 있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취향에는 옳고 그름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영화 장르처럼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싫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괜히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네, 맞습니다.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현대미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